모든 물질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왜 물질들은 어떤 애는 전기가 잘 흐르고 어떤 애들은 전기가 잘 안 흘러? 라고 하는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철 같은 물질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인데 유리 같은 것들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야. 어떤 애들은 반도체라는 것도 있대. 도대체 걔네들의 차이는 뭐야?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전기 전도도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 그 중에서 가장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라고 하고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부도체라는 단어 잘 안 써. 뭐 쓰는 게 맞아? 뭐 쓰는 게 맞아? 부도체와 같은 말. 절연체. 요즘은 절연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자, 그래서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고요.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은 부도체고요. 자,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안 흐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아이는 반도체라고 해. 이렇게 어떤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나눌 때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질의 차이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야? 이거를 이제 구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려고 모든 물질은 뭘로 되어 있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런 성질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원자의 종류, 원자의 구조 이거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돌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다.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성질이 세 종류나 되는 입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을 원자 핵이라고 하고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라는 아이가 있어. 그중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는 서로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세기는 똑같아. 멋진 말. 우리 자석 배울 때 썼는데. 극은 반대인데 세기는 같아. 이런 애들 뭐라고 해? 그렇지. 자,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극은 반대인데요. 하나의 전기적 세기 전하량을 보면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기는 같지만 성격이 반대인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쌍극자 관계라고 해. 그래서 자석의 NS와 양성자와 전자 한 개의 관계가 쌍극자 관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쌍극자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고 하는 아이는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띌 수밖에 없는 원자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시연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겠죠. 학교를 다녀야 될 텐데 저 새끼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돌턴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그냥 가장 작은 게 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원자 속에 있지만 돌턴은 몰랐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과정들을 일단은 걸쳤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다? 순서알자. 가장 먼저 발견된 거. 전자 발견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가 발견된 거고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톰슨이다. 화학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교과서가 개편된 거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톰슨이 발견을 했는데 이 톰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됐죠? 전자가 튕겨나와서 그 아이의 성격을 발견하는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속 덩어리에다가 빛 에너지를 썼더니 그 빛을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방전 효과를 실험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이며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나는 이거를 전자라고 할 거야 라고 최초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고 명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 속에 전자라는 게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하는데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들도 그 안에 같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톰슨이 발견하지 못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다. 그래서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 아니야. 원자의 중심 속에 아주 무거운 플러스의 입자가 중심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빛을 먹고도 무거워서도 못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서 얘네들만 잘 튀어나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진짜로 이 안에 러더퍼드가 생각한 것처럼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엄청나게 무거운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지를 발견하는 실험을 한다. 그 원자 핵 발견 실험을 러더퍼드가 했고요. 이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한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금속을 사용했긴 했지만 금속을 얇게 펴놓고 실험했다. 얘처럼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가져간 건 아니다. 금속을 얇게 폈기 때문에 금속 속에 있는 원자들이 한 겹으로 펼쳐져서 겹치지 않은 상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거를 우리가 금속박이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플러스에 있는 상상한 원자 핵도 같이 겹치지 않고 펼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금속박을 준비해서요. 거기에 형광물질을 바른 이렇게 막을 씌워놓고 앞에다가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전자총처럼 만들어서 쏜 거죠. 안녕. 자, 그래서 앞에서 100발을 드르륵 쏜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대부분의 90발이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반대편에 와서 직방으로 바뀌더라. 이걸 통해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원자를 통과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걸로 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원자 핵은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 거야 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원자 핵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부딪힌 아이 중에 원자 핵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알파 입자라는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가는 걸로 봐서 헬륨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가벼웠구나. 원자 핵은 진짜로 질량이 큰 게 맞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원자 핵이랑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는데 스칠 때 반드시 바깥쪽으로 밀린다. 안쪽으로 끌려가는 애들은 하나도 없다. 그걸로 봐서 헬륨 양이온이 플러스인데 여기 있는 원자 핵도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청력 때문에 밀린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가 원자의 중심 속에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수제자들이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과학자 보어라는 과학자가 등장한다. 이 보어라는 과학자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찾아낸다. 그게 우주 공간에서 오는 햇빛 중 일부는 누군가가 흡수하고 나머지 빛만 오고 있는 무슨 스펙트럼을 발견합니까? 무슨 스펙트럼?
빛 중에서 일부가 없어져요. 누군가가 이 빛을 흡수했구나.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방출하고 또 밤이 되면 그 빛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빛만 나타나죠. 이거 뭐라 그래요? 방출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선 스펙트럼.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생기는 원인을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들은 이렇게 여러 겹의 전자 껍질 위에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보어는 전자 껍질 모형을 만들게 돼. 이 전자 껍질은 안쪽부터 껍질 번호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껍질에 번호를 붙여서 구별합니다. 이 껍질 번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양자수, 그 중에서도 주양자수라고 얘기해요. 안쪽부터 껍질 번호를 붙여서 구별합니다. 옛날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고유한 기호를 썼는데 안쪽 껍질부터 K 껍질 방학 시간에 했나요? 네, 안쪽부터 K 껍질 K부터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K 다음이 뭐게요? 밥탱이들아 K A, B, C, D 안 해! K 다음이 뭐야? N? A, B, C, D, E, F, G, H, I 아니야 A, B, C, D E, F, G, H, I, J, K, L L이잖아 이씨 L, M, N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껍질의 번호 대신에 이렇게 기호를 사용했었는데 전자들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껍질을 번호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껍질 번호를 우리가 주양자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껍질 번호를 나타내는 기호를 N 썼다. 안쪽 껍질부터 1번 껍질, 2번 껍질,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까지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전자들은 껍질 위에만 존재할 수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이러한 껍질 중에서 전자들은요. 어떤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 에너지의 크기를 전자 껍질은 에너지 뭘 갖는다 그러냐면 균일을 가져.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껍질이야.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이걸 화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완전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는 안정적인 바닥 상태다. 그러나 에너지가 작은 껍질에 있는 상태가 바닥 상태, 에너지가 커지면 들뜬 상태. 그래서 모든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바닥 상태에 있길 바란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래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가려고 한다. 그 중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11개의 전자를 채워야 되는데 너네들이 보는 것처럼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따닥따닥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좁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꽉 차? 2개. 그걸 뺀 나머지 껍질에는 8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가 안정적이다. 됐니? 그래서 보편적인 껍질들에는 전자가 8개를 채워야 안정적이다. 그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을 멋진 말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화학을 들은 사람들은 좀 알 텐데 우리 시연이는 안 들어서 아직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가면 꽉 차니까 11개 중에서 2개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를 8개씩 채울 수 있으니까 여기 8개 꽉 채웠어요. 그래봤자 10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간 상태가 나트륨에서 전자 배열이 가장 안정적인 바닥 상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8개가 아니고 7개만 채우고요. 여기에 하나가 올라가서 여기가 2개가 되는 그 순간부터가 무슨 상태? 들뜬 상태, 불안전한 상태. 됐어?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윗껍질로 저는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는 전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갔던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고,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자는 껍질 위에만 존재하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뜨는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그죠? 자,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이의 에너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존재하니?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값을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마이너스 4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9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전자가 가지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듬성,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에너지를 전자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이걸 아주 멋진 말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전자들은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연속적인 띠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완벽하니? 아닙니다. 얘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수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전자가 그 하나의 전자만 가지고 있는 수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 이상인 헬륨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보호는 몰랐다. 그래서 단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을 완벽하게 설명한 거죠. 다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특징은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원자 모형도 등장하죠. 그걸 화학 시간에 배우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은 단전자와 다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확률적으로 표현한 구조다. 그 구조는 화학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만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그러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니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여러 개 껍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1,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0이다. 근데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의 크기 차이로 그린 거고,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그게 바로 에너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어딨던 상관없이 꼬맹이들아, 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이때 방출할 때 무슨 선을 방출하죠? 자외선을 방출한다. 자,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걸 발견한 과학자가 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이 라이먼이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 무슨 광선? 가시광선. 알모.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 방출. 무슨 광선? 그렇죠. 적외선. 하신. 그래서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데, 자, 그 중에서 이 껍질과 껍질 사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서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에서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를 뺀 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고요. 우리의 에너지 E는 HF만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방출된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동수는요 H분의 E2-E1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방출된 파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파장은요 기억나요? 여기 진동수에다가 광속은 일정하니까 F 남다였잖아요. 얘는 일정하니까 F는 남다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F 자리에 남다분의 C 집어넣으면 남다분의 HC잖아. 그러니까 이때 방출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E2-E1분의 HC만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물리학적으로 이때 출입하는 열의 양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고 진동수 파장의 길이로 환산할 수도 있더라.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이게 원래 화학이었을 때는 가장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 아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니까. 되겠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을 주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수능으로 주로 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되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도 있겠지만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도 있고 다섯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건 맞더라. 근데 처음에 위치가 몇 번째 껍질이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좀 다르죠. 가시광선이라도.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보다는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조금 더 에너지가 큰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뭐라고? 초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빛의 삼원색이라고 친다면 얘는 누구? 그 셋 중에 빨간색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게 초록색, 이게 파란색이에요.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요 들뜨게 하는 거예요. 전자를 끌어올렸다가 됐어? 몇 번째 껍질로 끌어올릴 거냐? 그랬다가 얘네들을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전자가 떨어지면서 빨간 빛을 내는 전자도 있고 초록빛을 내는 전자도 있고 파란빛을 내는 전자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빛을 떨어뜨릴 거냐? 얘만 떨어뜨려? 그럼 그 지점은 빨개 보여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그럼 뭐하게 보이니? 그 지점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됐어? 이 세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흰색으로 보이고요. 안 떨어뜨리면 검정색으로 보이고요. 알겠어? 얘를 떨어뜨리는데 1대1로 떨어뜨리지 않고 2대1로 떨어뜨려 또 다른 색깔을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총천연 색깔을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액정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죠. 되겠어? 핸드폰, TV, 그 다음에 노트북에 화면의 색깔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전자를 들어 올려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서 빛을 방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천연 색깔을 만드는 방식이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요즘에 쓰는 그 LED 방식이에요. 됐어? 이게 바로 LED. 됐어? 이걸 만드는 기술이 반도체라서 이걸 설명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몇몇 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왔는데 여러분들 수준을 살짝 넘는 문제들이 아까 시연이 질문 받을 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채점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질문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161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여기는 해결이 됩니까? 네. 자, 162, 163에서 해결 안 된 거 질문해 보세요. 319번을 보시면 그림은 양자수 n에 따라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곱입니다. 라고 하는 껍질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그려놓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은아, 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였을까요? 기억, 디귿. 네. 자, 기억 보시면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납득이 되죠. 근데 두 번째,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인 궤도에서 세 번째 껍질인 궤도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윗껍질로 올라가기 때문에 흡수. 맞아요? 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는 요번엔 내려와야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요, 첫 번째 껍질인 궤도에서 두 번째 껍질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진동수보다 작니라는 얘긴데, 자, 진동수는 에너지라서 에너지 크기 비교하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간격을 벌리는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제일 커요.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이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런 식인데, 이때 무한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0이라고 하셨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하는 각각의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값을 그거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상수 이렇게 하죠. 상수값을 주면 넣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수값을 그냥 1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로 놓고 계산한 값이에요. 껍질분의 제곱분의 상수값을 저는 1로 놓고 계산합니다. 대부분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껍질과 무한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1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1 중에서 무려 4분의 3이다.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6분의 5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요, 전체 에너지 4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3칸을 차지할 만큼 여기가 되고. 그래서 네, 이런 크기를 갖는데,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됐어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방출된 진동수.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흡수된 진동수. 자,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그 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동수 됐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더 크냐고요. 당연히 에너지는 H, F라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 큰 거거든요. 얘가 훨씬 커요. 그래서 얘는요,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진동수고요. 얘는 36분의 5밖에 안 되는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진동수가 커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파장은요. 남다가 기니, 남다 제로가 기니? 라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은 누가 기니? 얘가 길어요. 알겠어?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파장은 얘가 길어요. 되겠어? 뭘 물어보는지 보셔야 돼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짧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 에너지가 크니까. 됐어? 진동수는 크겠지만 파장은 짧겠네. 그런 얘기. 되겠죠? 여기 헷갈리면
됩니다. 그래서 319번은 모두 다 맞아요 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26번부터 336번까지 질문. 20, 23, 323? 앞에? 자, 323번 보시면요. 네, 이거 아까 이제 시연이가 저한테 살짝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Y축에 보시면 그게 에너지 볼트 값을 써줘놨대요. 에너지 볼트 값을 써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 걔는 옆에다가 Y축으로 써놨어요. 자, 에너지 볼트로 계산을 해서 여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마사로 놨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마2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2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안 가르쳐 줄게. 대신에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0.5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요. 줄 단위로 계산을 못해요.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래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몇 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에너지 볼트, 전자 에너지 볼트라고 있거든요. 전자 에너지 볼트. 그래서 네, 원래 볼트가 에너지 단위 줄인 거 아시죠? 1쿨롱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네, 그래서 V 볼트 에너지인데 전자와 비교한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4배 되는 크기야. 이런 뜻이에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2배,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0.5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된 진동수를 F1이라고 할게. 이거 F1이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된 에너지는 F1의 절반이야. 이렇게 할게요. 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얼마야? 라고 하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2죠. 근데 그렇다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절반이니까 에너지도 절반이겠죠.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2면 여기 에너지 차이는 1라면 돼 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비해서 1만큼 에너지가 커야 되니까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겠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계 크기 비율로 여러분들이 짐작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자, 326부터 333까지 가요. 326. 자, 326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167페이지 꼬맹아 342번 같이 하지?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167페이지에 342번을 먼저 보시면 342번에서 우리는요. 실제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불연속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얼마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얼마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전자는 그 에너지를 가져야만 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껍질에 해당되는 전자들이요.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빛은 파동인데 입자성을 띠는 것처럼 전자는 입자인데 뭘 띈다고요? 파동성을 띠어요.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겠니? 파장.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파장의 길이 구하는 거 했죠. 물질파.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운동량이라고 보거든요. 그 운동량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는 HF 얘랑 같은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 F 자리에 아까 진동수는 남바분의 C, 광속은 일정하니까 요거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람다분의 HC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얘하고 얘가 같아.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를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도한 식이잖아요. 드브로이의 물질파. 그래서 MV분의 HC야. 그래서 물질은 그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이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결정되는 거야. 그중 질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그나마 긴데. 됐어? 네. 자, 우리는 질량이 너무 커서 파장은 있지만 너무 파장이 짧아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질량이 제일 작은 게 뭔데? 전자.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놓고 파장의 길이를 계산하니까 그게 겨우 X선의 파장의 길이가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전자가 이렇게 전자 껍질에 있을 때 파동을 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는요, 얘가 파동을 치는데 이때 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 한 파장이야. 됐어?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 됐어? 그러면 얘는 파장 몇 개? 두 개 길이.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때요,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결정돼. 속도에 의해 파장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 파장 길이에 정수배인 껍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됐어? 네. 파장의 길이에 1.5배 이런 껍질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이 틈에 못 들어간다는 게 정확하게 파장 길이에 자연수 배율인 껍질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배, 1.7배 이런 껍질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껍질. 그러니까 이 중간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의 정확하게 2배인 곳, 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의 정확하게 3배인 곳, 이런 곳만 들어갈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의 1.5배 이런 곳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전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껍질이에요. 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의 2배가 되는 곳이 두 번째 껍질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의 3번째, 됐어? 3배 되는 곳이 3번째 껍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얘는요, 보시면 한 파장, 두 파장.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가 2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껍질 번호가 2번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일이 그리지 말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죠?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 세면 돼. 마루의 개수. 그럼 얘가 몇 번째 껍질인 줄 알아.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는 2번째 껍질이고 B는 3번째 껍질이야. 마루가 3개 보이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의 길이를 이렇게 계산한다. 전자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실제로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파장의 길이와 껍질 번호의 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파장의 길이만큼이 있으면 1배 있으면 껍질 번호 1이라고. 파장 길이의 2배가 되는 곳은 껍질 번호 2번이라고. 이런 관계를 가져. 되겠어? 이런 관계를 가져. 자, 그러면 파장의 길이와 껍질 번호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파장의 길이와 껍질 번호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운동량과 파장이 관계가 있으니 껍질 번호와도 관계가 있겠죠. 이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써요. 됐어. 자, 그래서 운동량과 파장의 길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파장의 길이 반비례합니다.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운동량은 MV야. 선생님이 이거를 사실은 별로 안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일반 물리 얘기를 가져다가 놓으신 거라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나왔으니까 할게.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래서 얘로 바꿔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럼 잘 봐. 운동 에너지를 만들 거야. 운동량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여기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걸 m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약분되지. 그러면 mv 제곱의 모습이 돼. 그리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 모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이 n분의 p제곱이에요. 우리는 운동량이 필요하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p는 루트 2n 2k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이 운동량과 파장은 반비례해.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갑자기 속력을 물어본 거예요. 양자수와 속력과의 관계. 그래서 양자수와 속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죠? 이게 파장이니까 파장으로 얘기하시면 파장은 운동량과 반비례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의 제곱하고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양자수가 n일 때 전자궤도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시면 n을 파장 길이로 환산해서 보시는 건데 자, 껍질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래서 껍질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껍질 번호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자의 속력에 반비례하게 된다. 전자의 속력에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얘기. 속력에 반비례한다. 여기가 V제곱이니까 사실은 이게 루트 씌우면 얘가 V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속력하고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궤도 반지름은 껍질 번호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서 거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n2가 아니고 n의 제곱이에요. 제곱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화학을 전공하실 때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가죠. 166, 167에서 질문. 339번 보시면 그림은 발머니까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입니다. 그쵸?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경우를 우리가 발머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발머 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원자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일부분이 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발파 이 설명을 다 보호가 가지고 있는 원자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보호는 다 수소 개념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고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양자수가 두 번째 껍질인 그래서 네, 전자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죠. 네, 시간 됐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자라고 하는 문제들 몇몇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은 없어. 자, 그러면 요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문제들 몇몇 개만 선생님하고 풀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반도체로 들어가죠. 옆에 언니도 주고 해보십시오.
시간이 모자른 사람 몇 개 남았어? 다 했어? 채점을 하도록 하지. 1번부터 다 부를게요. 1번에 1, 2번에 2, 3번도 2, 4번에 3, 5번에 1, 6번에 5, 7번 5, 8번 2, 9번 4, 10번 5 이렇습니다. 빠진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이 4월 5일이고 4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맞아. 나무 심는 날이어서 우리도 촉촉히 오잖아. 시연이 몇 개? 9개. 은교 8개. 지우 어? 치민 예지 장하은 박하은 네. 틀린 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 4번이요. 광고판에 사용되는 광고용 조명이 네온 사인 아시죠? 네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광고용 조명으로 기체의 방전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 광고용 조명들이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넌 뭐라 그랬는데? 넌 뭐라 그랬지? 조명 등에 걸어주는 전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게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야. 왜? 전압을 바꿔주려면 그때그때 건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한다든가. 됐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다 220V거든. 어떤 콘센트를 꼽아도 다 220V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그때 전압을 바꾸는 건 건전지를 끼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걸 잘 쓰지 않고요. 조명에 사용되는 기체의 종류를 다르게 한다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이 방법도 잘 사용하진 않아요. 뭐냐면 네온 사인의 기체 종류를 다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네온 하나 들어가거든요. 실제로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네온의 그 색깔이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차갑게 했다 뜨겁게 했다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 이 방법을 지금 간판에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것도 예쁜 답은 아닌데요. 여기서는 3번을 답하셨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 없어? 할만해? 이 정도 난이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10분만 끌었다가요. 오늘 반도체를 이제 들어가죠.
없으면 죽여버릴 거야. 왜요? 울지 말라 그래서 있잖아. 아니 쓰레기 해주니까. 그래서 상담실에서 사진을 바꾸라고 얘기하시지. 여기다는 이렇게 다닐 거야. 시간대 감정없이. 언제 사진이신 거예요? 송원 쌤이 더 그러니까요. 대체 세분 다 언제 찍으신 거예요? 시연아. 너는 물리는 레벨 2고 화학은 레벨 5로 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너 화학을 안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도대체 죽여? 물리는 레벨 9고 화학은 레벨 5잖아. 상담실에서 사진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염색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덜 충격적인데 뭔가 허연쌤 좀 많이 충격. 네, 송은 쌤의 숨겨진 비밀도 알아? 소원쌤 머리 가발 진짜 머리예요? 가발이시잖아요. 그때가 가발 쓰는 첫째 주. 선생님이 지금은 약간 가발을 아래로 내려 쓰고 있는 중이지.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 선생님이 머리 가발이라고 하셔서 그래. 놀랐어요. 졸려오면 가발만 열어주셔. 진짜요? 한 번도 안 열어주셨는데. 삼가구 애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또 채민이 가서 가발 열어주세요. 그러기만 해. 죽여버려. 내일 만나. 내일 보는데. 우와. 은교는 물리 레벨 2 듣고 있다가 화학은 지금 레벨 2 듣잖아. 화학은 올림 들어갈 때, 그때 같이 화학은 들어가는 걸로 내가 고생했으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밖에다 붙인대. 이미 게시판에 전시를 했잖아요, 이 정도. 밖에 붙이신다고 그래서. 거의 5년 전? 5년 전인가? 호영쌤 우와, 호영쌤 가발 5년 차. 저 오래되셨네. 가발 없을 때 사진도 보여줘? 네. 좋아요. 재밌겠다.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허락 받은 거예요. 아니야. 허락 안 받았어. 내일 여쭤볼게요. 우와. 자, 가발 쓰고 20년은 젊어지신 거야. 자, 168페이지에 고체 에너지 띠와 반도체 이제 여기부터 오늘 내용 들어가자.